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 9일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기도 하죠. 아마 당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취약 시간인 심야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발사 장소도 다소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 핵 운용 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8개월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형 폭발로 크림대교의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자, 크림대교는 전략적으로는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것을 상징하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폭발이 푸틴에게 전략적 그리고 상징적 재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1면입니다. 삼성과 미국의 인텔이 양분했던 세계 반도체 시장의 왕좌 자리를 대만 기업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TSMC는 3분기 매출 27조로 현재 1위에 올랐습니다. 연간 매출도 1위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위 삼성이 대만 TSMC에게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행동 하나 또 말 한마디가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급기야 한 장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 장관의 어록을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네. 지금 영상을 좀 봤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민간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록을 담은 책을 출판한다고 합니다. 기현상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현상이죠. 그러니까 네. 현역 국무위원에 재직하는 사람의 발언이 이렇게 조명을 받는 선을 넘어서 민간 그 출판 업계에서 이것을 책으로 내서 세상에 공개하겠다. 이건 굉장히 좀 아주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네. 이 좀 하는 방식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 돈을 모아서 이렇게 출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영을 넘어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뭐 정치인이죠. 국무위원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까지 했던 한동훈 장관의 촌철살인한 이런 발언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파급될 경우 뭐 이건 한 장관의 뜻과 상관없이 사회적 파급 영향력의 현상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록을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다. 아마 대중의 어떤 관심들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공감을 많이 샀던 발언들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다미 변호사님, 누가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앞서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간 출판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라고 이제 불리죠. 제3자인 민간 출판사가 이 한 장관이 등장할 때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 현상을 한동훈 신드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 아니면 보수 이런 네. 것들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런 어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진술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촌철살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촌철살인을 그동안은 귀로 들었는데 귀가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작권에는 뭐 이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본인이 얘기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출판과 관련되어서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저작권에는 저작권법에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법정이나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들 이러한 경우는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예외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무부에서도 이 민간 출판사가 출판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록집 기금을 모아서 출간을 하는 클라우딩 펀딩 방식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참여가 높아야 돈이 많이 모일 테고 그래야 책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대중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참여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게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모았던 그 여세를 생각한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런 그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방송가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동훈이라는 이름만 등장해도 시청률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유튜브 조회수 영상 같은, 그러니까 영상 조회수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이 뭐 딱 그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 조회수가 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네네. 그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을 담은 어록집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앞서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무위원이 이 정도의 대중적 인기를 갖게 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네. 계속 정치의 중심이 되어 왔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조국 전 장관, 네.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이어서 이제 한동훈 장관까지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정치의 중심이 돼버리고 모든 정치의 소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돼버렸고 그 한가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서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아마 유례 없이 많은 기금들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5월에 개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때도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20일 동안 5만 1,794명이 펀딩을 했고 목표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를 엄청나게 초과 달성한 52배 수준의 26억 1,091만 1,000원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록집이 어느 정도까지 이 금액을 모을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펀딩에 참여할지도 관심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그러나 차이점으로 보자면 손주환 변호사님, 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무위원을 그만두고 난 뒤에 이제 네, 네. 펀딩이 이루어진 것이고 네. 한동훈 장관은 현직 장관이란 말이죠.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영화 자체도 내용은 뭐 장관 시절이라든지 이런 때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의 내용들이 더 많았었고 네. 어떤 그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 뭐 재판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어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뭐 본인의 인기, 뭐 대중적 인기를 누군가는 뭐 이것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모아서 한번 책으로 출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뭐 한동훈 장관과는 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책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은 뭐 상당히 이례적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 지난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빼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민주당의 의원의 이제 그 질의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호들갑으로 보이지는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일단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와 한 장관의 입장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릴 텐데 일단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저희가 예상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수완박 법안, 그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령으로 지금 막아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그래서 더 받고 있는 한 장관인데 아마 이 관련된 발언들도 지금 출판이 예정돼 있는 그 책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이슈로 지금 부딪혀 왔고 앞으로도 부딪혀 갈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의 그간의 발언들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백운기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또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사건은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서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겠죠? 죽은 권력이 수사는 그게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있어요. 마시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마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저희가 뭐 예상해서 이런 것들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동안의 과거 발언들을 좀 정리해서 좀 들려드렸는데 어찌됐든 책이 출판된다는 소식에 한 장관이나 법무부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정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만약 책이 나오면 내가 공적으로 한 말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이 출판사가 민간 출판사이고 이미 나와 있는 어록들에 대한 얘기를 출판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속내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한 장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록이라 하면 우리 사회에서 통상 퇴임한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서 내는 경우를 어록이라고 했고 대선이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국면이면 주요 후보들이 네. 자신의 어록을 모아서 약간의 자서전 형태로 내서 이제 그 대국민 홍보라는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분이 자신의 발언이 어쨌든 책으로 묶여가지고 시중에 돌아서 화제의 중심이 된다? 이게 얼핏 보면 좋을 수 있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속내로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쭉쭉쭉 가서 5년간 만일 대선을 꿈꾼다면 이 국민적인 어떤 홍보도 중요하지만 피로도도 감안 안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면 말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쪽 심경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추론합니다.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법무부 장관의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아마 정치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감 여러 자리 가리지 않고 한동훈 장관을 만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가 공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는 다 공인합니다. 지금 권력의 서열 3위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2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계속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 책이 출판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 굳이 말릴 생각은 없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마 윤 대통령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한 장관도 향후에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민주당 의원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몇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면서 한 장관에게도 계속 정치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최승 교수님? 저는 이게 한 장관의 운명이라는 게 본인이 예단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벌써 저는 뛰어내리지 못할 말에 올라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안에 사실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권에서 저는 단연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있었고 초반에 주목받을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뉴스량이라든가 빅데이터 검색 빈도 이런 등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한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정치라는 건 주목받는 사람 중에 대중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대중이 찾는 사람 중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능성을 수렴하고 있는 한 장관이 그쪽 길로 갈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론하는데 다만 여기엔 그런 게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여권 내 균형추라든가 그다음에 총선 전후를 둘러싼 여권 지도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변수는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길게 보면은 한 장관은 정치의 길로 이제는 법무장관을 마친다면 갈 것이라고 보는 게 저는 상당 부분 90% 이상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생각을 해본다면 인수위 시절에 검찰 출신 중에서 가장 먼저 발탁이 된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필두로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을 다 이제 데리고 왔었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본인은 그냥 공무원이다. 아직은 검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앞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생각하고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일각의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차출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몰라요. 대각의 예상은 내년 1월 말에서 2월 달일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의 이준석 당대표의 이런 상황이 결국엔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가장 윤심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그 윤석열차라는 그림자들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혐오가 있다라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혐오,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걸 보고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뭐 혐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기 네, 보면 그래서 뒤에 시간이 제가 좀 없으니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유, 저는 전혀. 저는 뭐 어쨌든 그림 자체로 또 저 어린 학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아요.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냥 보면은 저 열차 탄 검사 나랑 닮았다라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바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유머인가? 위트 있는 유머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 얘기에 또 내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 한 장관이 어떠한 혐오라든지 공격의 의도가 보인다라고 했더니 네. 김남국 의원이 공격의 의도가 느껴진다면 본인이 그 대상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저 열차 뒤에 보이는 검사가 나랑 비슷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저 그림이 어떠한 공격의 의도라든지 아무런 게 없는 패러디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그러한 학생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수의 그러한 지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충분히 혐오라든지 어떠한 증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위트 있는 유머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논란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발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차 핵실험에 임박했다는 그런 전망에도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고 주장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발언 듣고요. 그리고 야당의 비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왜 하필 독도 근해에서 이런 작전을 합니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남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남해에 됐지 않습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 지역으로 예상을 해서 작전이 예상하는 지역에서 해역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 남침보다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제1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그러면 한미일 군사 동맹 때문에 했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반일 감정 여러분 축창가 부르면서 또다시 토착하고 부를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정말들? 자, 이 대표의 주장을 조금 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국방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일 행동, 반일 감정, 국방 참사. 일단은 친일 몰이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박을 하고 있죠. 박대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2007년 9월입니다.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해상 자위대, 전투함 2척 등
함척 3척이 인천항에 입항했고 부두에 접안까지 했다. 그렇다면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 역시 친일했던 친일 국방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는데 죽창과 변주곡이다. 일본을 먼저 치고 또 한미 동맹을 파탄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신문을 살펴봤더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친일 프레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죽창가 시즌2다. 이심, 김심 아니냐. 이재명 마음이 곧 김정은 마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권 주자, 대변인까지 나서서 한미 동맹 파탄 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건 친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내에서도 혹시 역풍이 불까? 이렇게 친일 반일 선동을 하다가 역풍이 불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조선일보 사설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문을 좀 확인하시면, 자, 북한의 미사일이 계속 이틀에 하루꼴로 이렇게 쏘아 올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친일 논쟁을 계속 하는 것이 이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냐, 지금 이걸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 지난 9일 새벽 심야 시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벌써 윤 정부 들어서 한 보름 동안 7차례 발사했고 발사된 미사일만 12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렇게 미사일을 강하게 쏘아 올리고 있고 위치도 바꿔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북한인데, 그리고 7차 핵실험까지도 가능성이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친일 논쟁으로 갈 일이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냥 국내 정치용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 하루가 뭐다하고 미사일을 쏘는 상황이고, 네. 얼마 전에 쐈던 미사일은 거의 일본 근처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큰 경계태세를 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영토를 통과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위험 상황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 뭐 한미일 아까 뭐 동맹 이런 말도 쓰지만 사실 한미일 동맹이 아니거든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 있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개는 한미일 공조, 한미일 협력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세 개의 나라로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동맹 체제로서 움직이고 각각의 연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북한은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초금속 미사일을 쏜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북한 뒤에 중국이 있다, 북한 뒤에 러시아가 있다, 이 셋이 단단하게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사실 이재명 대표는 완전 도외시하거나 내지는 완전히 무지하거나 하는 것으로 그냥 옛날 감정, 옛날 정치적 프레임들을 가지고 와서 한일 동맹, 한일 뭐 군사적 협력은 친일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냉전이 강화되고 있고 냉전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긴밀한 공조,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 어떤 방식이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손쉬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저는 골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실 이렇게 한미일 3국이 어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3국의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협력을 약속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따지면 설주환 변호사님, 문재인 정부도 친일 정부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약간 팩트 체크를 조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한 것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한미, 그다음 미일, 동시간대에 장소를 달리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연계시키는 어떤 광범위한
어떤 훈련으로서의 어떤 그 해석은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번과 같이 한미일 모두 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어떤 잠수함 대응 훈련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 뭐 박대출 의원이 뭐 인천항에 일본 뭐 자위대의 함정이 들어와서 정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이후랑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도 일본 자위대 소속 함정이 들어와서 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기항을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독도 인근, 장소적 특수성. 그러니까 왜 지금 일본이 가뜩이나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과거 역사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사적 협력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번에 미국에서의 어떠한 그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과정, 그래서 그 회담 그런 내용을 보고 왜 일본에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쫓아가서 만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이것과 연계를 해서 어떠한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본을 배척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뭐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것이 무슨 친북을 얘기한다거나 저는 친일을 예를 들어서 경계하는 것이지 어떤 북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다.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과거 그 대선 후보 시절에서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뭐 좀 그거는 어떤 여당 의원님들의 일부 의원님들의 표현은 조금 과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위치와 관련된 훈련의 위치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도 쪽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일본에게 뭐 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여러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기준으로 185km 떨어진 지점 그리고 일본 본토를 기준으로 120km 떨어진 지점 결국 공해상에서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독도에 가깝다고 약간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공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명백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건 잘못된 거고.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미일 훈련을 왜 합니까? 북핵이나 북한의 군사력 공격에 대비해서 합동작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헌법에 교전권을 그러니까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교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평화헌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 자체를 평화헌법이라는 이걸 돌아가신 사망한 아베 전 총리가 개정하려고 무지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 국민의 반대로 안 됐어요. 일본은 현행적으로 그 교전권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일본 열도 위로 4,000km 정도의 IBRM으로 추정된 미사일 날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우리가 증강시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 국민의 안보를 보존하자는 건데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죠. 지금 제가 쉽게 예를 든다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과거 독일이 전범 국가라고 독일 지원 안 받습니까? 유럽 국가 지원 안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그 영내권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처해야 거기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야당 지도자의 좀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는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켜서 오히려 이것이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주일 대사가 또 뉴욕에서 만난 윤덕민 주일 대사가 뉴욕 정상회담 이후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그동안 좀 관계가 날이 서 있었는데 그걸 조금 누그러뜨려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또 불씨를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급속히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중국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한일 군사협력 급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명확한 한계선을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문의 끄트머리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것은 북한 뒤에 러시아, 북한 뒤에 중국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들을 자극하는 것, 북한을 너무 압박하는 건 중국을 또 자극하는 것이 될 테고 중국을 자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와 중국의 교역량,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살폈을 때 일본과 급 강화하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가까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안보와 이 경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안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네.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미국에서는 표현을 완화했지만 아마겟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중국과의 경제 아니면 추후의 남북 관계의 개선을 염두에 둬서 현재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3자 동맹을 맺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만 그러면은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만 여기를 우리는 안보를 강화해야 하느냐. 저는 이 부분과 향후의 중국과 아니면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해야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계속해서 7차 도발까지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국민의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한계선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한계선을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것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외교나 안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조금 철지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균형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 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들을 계속했는데 중국의 행태들을 쭉 보게 되면은 한국이 우호적이다, 한국이 우호적으로 한다 해서 경제 제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제재를 할 땐 또 하고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 제품들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중국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굉장히 무역을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안보 면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일본이랑 경계선이라는 한계선을 이야기를 경향신문에서는 했었는데 이미 우리 굉장히 일본이랑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제 일본은 아베 총리부터 지금 기시다 총리까지 굉장히 다자간 동맹, 양자간 동맹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넓혀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거기서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색되어 있고 과거사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아서 안보의 면이나 경제 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고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정말 일본이랑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 물론 분리가 되면 좋죠. 근데 국제적인 외교 부분에서 이게 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한한력이 내려진 게 뭐입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어찌 보면 사드를 배치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피해를 받는 건 바로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국제 관계에서 외교와 어떤 안보를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제한을 했을 때 우리도 지소미아 부분을 같이 연동을 시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보와 외교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 관계에서는 특히나 이게 북한이라든지 어찌 보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딱 대립을 하고 맞닿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의 중국 애교를 눈치 보기 외교라고는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외교를 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외교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균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인데 지금 당장 급한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이 발언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격양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대표의 발언 이후에 영수회담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내서 또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 윤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자, 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최수영 교수님,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건?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 어떤 우선순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할 것만은 아닌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럼 그 정부를 그 후보를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정부 내각은 완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까지 정치권의 상례였습니다. 특히나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 역할에 대한 비판도 많았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여가부가 좀 시대에 맞는 걸 고민해야 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자는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굳이 정략적으로 이걸 좀 발목 잡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발목 잡고 가는 게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준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의원입법화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좀 정치 관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일단 반대하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개편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여가부 폐지 그리고 해외 동포청 신설하는 거, 국가보훈처 승격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인데 그 민주당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공약 사항이다라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었죠. 특히나 이제 이대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대남을 표적으로 한 어떤 여가부 폐지 어떤 공약 이 부분 상당히 주요했었고요. 그렇지만은 그 인수위 백서를 보면 그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의 백서를 보면 110대 과제 중에서 여가부 폐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110대 과제 중에서 보훈청 격상 없습니다. 해외 동포청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조직법 제안을 하면서 개정안을 제안을 하면서 이거 공약사항이었으니까 해주라. 이런 말은 조금 저는 타당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걸 갑자기 또 이게 한번 여가부 폐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 5월에 지방선거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왜? 20대 남자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굉장히 퍼센트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자리 숫자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보고요. 실제 여성가족부가 1년 예산이 1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100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찌 보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가족부 라는 말도 같이 있듯이 지금은 어찌 보면 가족 관련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조짜리 상징적인 부서인데 그것을 100조라는 거대한 부서에 넣는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강화시키는 일인가? 오히려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 저는 분화가 된다는 생각은요. 어찌 보면 보건부냐,
어찌보면 더 커져가는 복지 분야 이렇게 나눠져야 그게 맞는 건데 전문성에 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연 여성 가족부를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그 차관급으로 이것을 놔두면서 강화시킨다는 말이 과연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어떤 부분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까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가족부 내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각각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부서에 그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1조를 100조짜리 넣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이게 같은 업무를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관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업무가 서로 계속해서 이첩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내에서 하는 것들을 원래 하는 업무들로 분할을 하자 이러한 얘기고요. 아까 인수위백서에서 해외 동포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수위백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동포청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사안이고 국가보호처 승격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 승격에 관해서는 본인의 원래의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고민은 많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CG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윤 정부가 외교 참사 등 덮기 위해서 젠더 갈라치기를 이슈로 꺼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이미 국민들이 여가부 폐지에는 동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대선 때 이미 국민들이 손을 들어준 그 이슈를 마냥 반대하기는 또 어렵다. 고민이 깊은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손을 들어줘야 정부 개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승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치가 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는지도 윤 정부의 어떤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후원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3년 7개월 동안 경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됐는데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나 성남시는 당시에 다 수사 협조했거든요. 자료 다 냈다고요.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자, 성남FC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좀 등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성남FC 이재명 대표는 후원받은 게 없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7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작성한 SNS 글을 바탕으로 뭔가 수상하다라고 해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2015년도에 작성된 건데요. 한겨레 신문이 이런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줌으로써 두산건설이 받아들이는 시세차익이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2015년 7월 20일에 두산이 수천억 원 시세차익을 얻은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시세차익은 수천억 원이 아니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3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봤을 때 최재형 변호사님, 어쨌든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발생을 했을 때 수백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본인이 인정한 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SNS 글에서 인정하는 셈 아니냐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시세차익이 수천억 원은 아니지만 300억 원이니까 그럼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네. 즉 어떠한 이런 허가를 줌으로써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채용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 원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십억 원대의 체육 문화와 관련된 지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성남시라든지 여기에 업무 협약서에도 없고 주민 설명회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없었던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결국은 두산건설에 어떤 허가를 해줌으로써 성남FC에 50억 원의 어떠한 그런 기부를 받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도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자, 경기도 그리고 아태협 그리고 쌍방울 이 그룹 간에 어떤 거래가 오갔느냐, 검찰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는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스멀스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대형 그림이 또 걸려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기증했다고 저기 밑에 써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처음 알았어요. 자, 밀반입 미술품 쌍방울 본사에 걸려 있었다라는 지적,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에 아태평화교류협의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북한 그림 40점 밀반입 문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 40점 정도가 모두 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에 의한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던 그런 불법적인 전시가 된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의 비자금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결국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이라든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18년도면 대북 제재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그림 40점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막대한 돈을 북한에 준 것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위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남북교류협력 제13조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죠. 40점에다가 사실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네. 또 아마 저 그림을 그린 그 곳이 만수대 창작상가 굉장히 아주 북한에서 굉장히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저 그 40점에 대한 돈 분명히 북한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아시아 태평양 무슨 협의회 가는 데가 쌍방으로 후원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여기서 이 간 돈이, 그럼 저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간 돈이, 지금 요새 우리가 현모 미사일 한 발 쏘면 40억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올해 들어서 23차례 쏜 돈,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 다 이런 돈들 어디서 났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밑바탕이 되었을 거라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건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별도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 또 이 돈의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권영세 장관의 말대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 편인데요. 이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수사가 돼야죠.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네. 경쟁의 대상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뭐 밀반이 된 것을 이게 뭐 북한에 우리가 지금 대북 제재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과거 어떤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북한에서는 미술품이라든지 어떠한 또 나쁘게는 이제 뭐 대마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아태협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 단체인지 아닌지 아니면 경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밝혀가지고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단독 순방 논란. 이번 주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제한했다는 것과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예비비가 아주 빠르게 편성됐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김 여사가 무리하게 인도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문체부 인도 출장 경비 내역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당초 김정숙 여사가 가기 전에는 모두 6명이 갈 계획이었습니다. 도종환 장관과 그 외에 행정사무관, 서기관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총 예상 경비는 2,591만 원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식비,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김정숙 여사가 간다라고 확정이 된 이후에 금액은 껑충 뛰게 됩니다. 2,5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3억 7천만 원으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됐죠. 14배 늘어났다라는 보도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들어간 비용은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것이 2억 3,670만 원, 그리고 차량 장비 대여하는 임차료가 4,077만 원, 그리고 항공료 체재비, 이제 나머지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기 위한 또 이 방문단이 따로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1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국외 여비까지 포함해서 6,563만 원, 결국 3억 7,320만 원이 지출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은 아주 빠르게 지출이 됐습니다. 문체부 답변서 한번 보시죠. 10월 29일에 예비비를 신청했고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 의결 거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배정을 통보하고 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황후급 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자가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한 단독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 3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방문 계획에도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일반 관광객 출입도 금지한 채 3억짜리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나라 예산의 6분의 1을 탕진한 청나라 서태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2018년 당시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지상욱 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대통령직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참칭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재 지적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적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그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는 게 딱 들어맞는 건데, 고민정 의원이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과 관련돼서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왜 굳이 그 같이 가야 되느냐? 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왜 김건희 여사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비용들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김정숙 여사는 저 정도로 뭐 2천 몇백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또 김정은 여사가 직접 혼자 가시면서 3억 원 이상이 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공격하려고 했는데 되로 맞받아 치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김건희 여사의 순방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민주당이 좀 집착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이슈들을 잘 소비되는 컨텐츠로서 막 민주당이 계속 바이럴을 시키고 뭐 또 정쟁의 소재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섣부른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계속 조롱을 받는 이유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격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더했다. 또는 공격한 내용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했던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이제 그런 일환에서 민주당 특히 이제 고민정 의원의 준비가 되지 않는 어떤 정치적 공격에 대한 저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논쟁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뭐 실익이나 참 저는 피곤함만 저는 가중한다고 보는데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그 외교 부분 순방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물타기로밖에 안 보여요. 실제 여기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게 있었나? 그리고 가지 않았는데 세금을 쓴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갔거든요. 그렇죠. 가긴 간 건 맞는데 가서 외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가지 않아도 될 자리를 가면서까지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죠. 이게 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 국가에서 대통령 네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못 가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관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건데 아니 근데 우리가 대통령은 못 가실 수 있지만은 영부인은 가실 수 있다라고 협의가 된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배현진 의원이 지적을 뭐라고 했냐면 요청을 했다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조정식 의원이 네. 처음에는 인도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시간이 없어서 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도종환 장관이 가는 네. 것이다. 라고 정리를 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는 장관 정도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상징적인 대통령의 영분이 온다고 한다면 그게 그 나라에 안 좋은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도에게 실수를 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지적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한국과 인도 사이의 외교 관계에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지금 김정숙 여사 이미 떠나셨잖아요, 현직을. 네.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보여줄 부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설렁탕만 사줘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수육까지 시켜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얘기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분명한 거는 그렇다고 했으면 우리가 정상 간 국가 간의 외교를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근데 예산을 예비비에서 3억을 3일 만에 배정을 합니까? 이거는 통상적 관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장관급으로 가도 될 만한 것을 2호기가 뜨면은 사실 총리가 2호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총리가 이용할 때는 봉황휘장이 없습니다. 봉황휘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국빈 방문급으로 격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비용까지 포함해서 갑자기 15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달 전, 3달 전부터 계획된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예산 3억 5천 배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가치들에 부합하는 거. 그게 문제였다면 이거는 퇴임 이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교부 공문을 저희가 살펴봤더니요. 외교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방문 대표는 장관급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부에서 그러니까 고위 인사 장관급이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교부가 문체부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문체부가 여기서는 귀부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외교부에게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문체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위 인사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후속 조치를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말하는 고위 인사는 장관급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실 게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이제 외교부에 보낸 건데 인도 정부가 우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이 그 행사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인도에서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거듭 주장을 해왔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김정숙 여사까지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통해서 계속 나왔고 이게 논란이 지난주 한동안 계속됐고 이번 주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이고 또 청와대 대변인 했던 또 고민정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자,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가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왈리 축제에 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뒤 상황을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밝히는 행태에 대해서 이것만 밝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도급 인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위급 인사 우리가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부처 간의 문서들을 보면은 장관급 인사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굳이 김정숙 여사를 보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세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지적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2주차에 접어드는데
윤 대통령 순방 논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 등이 굉장히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방이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논란이 됐던 통일부 국감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도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송된 탈북 선언이 과연 통상적인 탈북 주민의 귀순이었냐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냐 이걸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귀순을 그 순수한 귀순과 좀 불순한 귀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불순한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우선 불순한 뭐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국민이면 국민이지.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을 받을 거면 북한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것이 당연하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방하는 게 당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유가족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16명의 그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발언입니다. 황희 의원도 민주당 소속 우리 국회 출신한 의원인데 북한의 16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김재선 의원님? 그러니까 뭐 억지로 이 사건에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서해상에서 이제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억지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 균형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발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국회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이 그 잔혹하게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진정으로 좀 다가가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억지로 이건 물타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건 좀 각성해야죠. 이거는 뭐 다른 정쟁의 소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살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리고 황희 의원이 사실 이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닌 게 과거 이 이대진 씨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을 찾아가서 뭘 인정하면 뭐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7일 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족들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준 씨의 친형께서 이 황 의원은 왜 우리 국민 피해보다 북한 입장부터 생각하느냐, 북한 의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당연히 이 공무원의 유족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이 강제 북송을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북한까지 우리나라 영토지만 엄밀히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것을 강제 복수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는 그게 아니라 범죄자들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를 북송한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6명의 피해자 유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 강제 북송에 대한 쟁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막말들이 나왔던 지난 국감이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막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정경희 의원께서 정말로 저는 거의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고 동명이인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문 표절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사과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인격살인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그 국민대 총장하고 숙대 총장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인격살인 아닙니까? 도망을 쳤네, 뭐 범죄자 취급하면서 다른 사람은요 다 얘기해도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저 사과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식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뭐를 줘버려요? 개나 줘버리라고요. 자, 김재남 이사장.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안전재단 이사장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어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자, 이제 2주차 국감입니다. 저렇게 막말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렇게 막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캠페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잘 새겨 듣길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핫한 인물들 소식 전해드리는 오늘의 사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랜만에 만납니다. 엄앵란 씨. 엄앵란 씨가 최근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재수술했는데도 다리가 계속 아파? 괜찮아. 나한테 허리 말고. 야, 이거 조심해. 조심해. 우리 4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나가면 좀 창피하잖아. 그래서 4년을 현미 씨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아. 그래도 내가 이 집을 안 갔어. 창피해서. 자, 말씀도 잘하시고 혈색도 좋아 보이시긴 하는데 뭔가 지팡이 짚고 이런 모습 보니까 좀 건강이 많이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4년 전에 방송 촬영하시다가 네.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치셔서 그때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4년 전에 다친 무릎. 네. 그래서 무릎 수술을 하고 4년 동안 거의 거동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도 네. 무릎이 완치되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시라고 해요. 지금 현재 연세도 상당히 87세신데 그렇죠. 예. 그래도 되게 정정하시고 맞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것만 빼면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 신성을 씨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전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뭐 산전수전 다 겪었어. 또 거기다가 국회의원 나갔지 2번. 국회의원 나가면은 돈 없잖아.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었지. 그 감옥에 갔어. 면회를 하고 나오는데 간수가 구슬 하나를 이렇게 신성일 씨가요 주신 거예요. 그게 있잖니 미안하다는 소리야. 장미를 이렇게 놓고 이거 한번 보고 저렇게 이거 한번 보고 저거 마냥으로 창피한지도 몰랐어 나는. 자, 보신 대로 정말 애틋했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장 역시 정말 화려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냐면 절친인 가수 현미 씨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결혼식에 갔다가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 한복 따뜻 끼고. 그래서 했는데 팬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들어가는데 날 갖다 그냥 못 들어가게 한복 다 찢겼잖아. 결혼식 못 봤어. 야, 뭐 약간 영국에서 이렇게 쫙 군중들이 있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같긴 한데요. 최정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저 사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저게 1964년 제가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한 건데 정말 세계 결혼식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어리셨습니까? 아니,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도 2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보면서 지금 저도 영상 보면서 저게 영국 왕실에서 결혼하면 저렇게 했었을까? 그리고 저렇게 부케 던지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유행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는 뒤로 이렇게 던지는 건데. 유명 인사의 결혼식이 결국 하나의 문화와 컨텐츠를 만드는구나 하는 또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대단한 결혼식이었는데도 정말 시민 4천 명이 몰려서 인산인해. 그러면 시민 4천 명이라면 지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왔겠습니까? 근데 축의금을 못 받을 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축의금 받는 책상이 무너져가지고 그걸 한 푼도 못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결혼식 초대장이
그 암거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네네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방금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네.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이제 결혼식 할 때 한복을 입고 결혼하는 게 이제 일상화됐었는데 저걸 계기로 되게 웨딩 드레스가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 함께한 또 신성희 씨와 함께한 엄앵란 씨이지만 또 상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영상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우리 경엄마도 그걸 알고는 천도제도 해줬잖아요. 이혼이란다는 엄앵란이 자기 단어 중에 없다고 그러던데. 집에서 아픈 행동을 안 해. 그랬는데 저기 전라도에 그리 간대. 방 하나 해줄게. 여기 와서 있어. 이래. 그럴 때 내가 때가 됐구나. 따끈따끈한 수건으로 발을 씻겨줬어. 왼발을 했으면 오른발을 씻겨줘야 되잖아. 싫대. 자기도 양심이 있나 봐. 내 속을 그렇게 세게. 그 예감이. 근데 뭐 아픈 신성희 씨가 이제 엄앵란 씨를 두고 이제 외도했던 그 얘기를 지금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을 챙겼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두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별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네. 신성희 씨가 과거에 네. 국회의원에 3차례 나왔다가 2번은 낙선을 하고 마지막에 2000년도에 이제 대구에서 그 당선이 됐었는데 그 선거 자금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엄앵란 씨가 10몇 년간 식당을 운영해서 생계를 다 책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2발을 다 씻겨주려고 하는데 한 발 씻기고 나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그때 아마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다 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엄앵란 씨의 근황을 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무릎 안 좋다는 것도 좀 빨리 나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이 김어준 씨 소식도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루는데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TBS의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출연료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최단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감사를 했는데 원래는 5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는 구두계약으로 체결을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계약으로 체결을 했다, 이렇게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재를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사회자에게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근데 TBS 자체가 이러한 아무래도 서울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출연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의 사회료다라고 한다면 추측하기로는 가장 이런 청취율이 높은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아닐까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뭐 회당 뭐 몇백만 원이다, 뭐 2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논란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감사 보고서를 보고 김어준 씨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김어준 씨도 고액 출연료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제 출연료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 봐요. 제 출연료가 라면 가게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 아니냐. 그냥 전액을 최고 세율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출연료 문제면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익이 TBS 전체 TV와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TBS 청취율을 그동안 15배 끌어올렸다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야죠. 자, 뭐 청취율 끌어올렸고 여러 가지 광고 수익도 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어준 씨 방송이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대선 국면 선거 있을 때마다 공정성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꽤
많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 김어준 씨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서 행정지도는 수십 차례가 되고 법정 제재도 받을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방송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공정성도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편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의 편만을 들어서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들도 다양하게 하고 패널들이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면 진행자가 바로잡아주는 그런 네.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선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글날의 대체 휴일이죠. 오늘 휴일 잘 쉬시고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